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MBC 뉴스를 보다가 오늘 주제랑 비슷한 뉴스들이 MBC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뉴스가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존재 근거를 분명히 하는 그런 개헌안을 내놨다. 이게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일본은 지금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구조를 보면 군대를 갖지 않고 교정권도 포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에. 그렇죠. 그런데 이 헌법을 개정을 해서 군대를 갖는 보통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논의를 일본 의육들이 계속 해왔는데, 그렇죠.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민당 정권이 타협적으로 해온 게, 네. 지금 헌법대로 하면 자위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위대가 군대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의육들은. 네. 근데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헌법상에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헌법 구조를 원래 아예 없애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구조는 그냥 두고 여기다가 자위대를 보유해도 된다라는 거를 명기를 하면, 그러면 헌법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요거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원래는 아베 신조 때도 이거를 추진하다가 기시다 후미오 때 추진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민당이 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 토론안을 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자민당이라는 당 차원에서 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안을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지금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원래 자기 임기가 쭉 지속되면은 자기 책임하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9월 말에 총재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 총리들이 그러면 이 논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개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입장 표명을 하겠죠? 당장 이 자민당 내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아베파의 지금 총재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뭐 인터넷에는 뭐 펑쿨 색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뻔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만한 얘기 해가지고 재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헌법 개정 그것은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투표를 꼭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자민당은 포스트 기시다 논의에서는 헌법 개정이 주요한 과제인 것처럼 되는 그러한 구도가 지금 성립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헌법 구조가 일본 헌법 구조가 1항하고 2항이 지금 유지가 돼 있는데, 예, 그렇더라고요. 1항이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하겠다 이 문항이 들어 있고, 그러네요. 예,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정권을 부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위대라고 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3항에다가 헌법 3항에다가 자위대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구조 3항에 아예 그냥 위헌 논란 이런 거 없애버리는 거죠. 위헌이 안 되려면 그냥 헌법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본 헌법 구조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패전국가였고 전 세계의 그런 그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약간 징벌적으로 너네는 앞으로 군사 도발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뒤집기는 아직은 명분이 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또 내지는 침략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싫으니까 일단 이 구조 1항과 2항을 없애지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편법을 좀 쓰는 거죠. 기시다 후미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반드시 앞으로 선출되는 새 총재에게도 확실히 계승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제대로 그것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자위대 이 규정을 만들어라. 헌법에 새 조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 바로 이제 직전에 6일 날에 지금 온다는데 대통령이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시다 후미오에게.
뭐 물어볼 거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뭐 이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하겠다고 지금 네. 일본을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뭐 독도 근처에서 해상 훈련까지 다 하고 하잖아요. 아, 우린 열려 있어. 포용적이야. 아니, 다 하고 있는데 뭘 예. 그동안에 왜 그러면 일본하고 군사훈련을 우리가 같이 안 했겠어요. 예. 바로 이런 헌법 조항 때문에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이 계속 대륙으로 침략해왔던 역사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고 일본하고 훈련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럼 결국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 역할을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덜컥 다 합의해 준 거잖아, 지금. 일본한테 그냥 그걸 훌쩍 뛰어넘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더 힘을 받았지. 명분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민당 입장에서. 예. 그동안에 자위대는 정식 군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헌법상 군대 조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명칭이 자위대란 말이에요. 전수방위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군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일종의 뭐라고 하지? 그냥 그 경찰 조직 같은 느낌인가? 뭐 하여튼 얘기를 하자면 군대가 아닌 것 자치조직처럼. 네, 자치조직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옛날에 보안관들 모아놓은 그렇죠. 거구나. 바로 뭐 그런 거죠. 식인 네. 거예요. 우리 침략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거야. 그러기 위한 조직이야. 이런 정도로만 갖고 있는 거를 이거를 이런 조직과 함께 우리가 그냥 군사훈련을 다 해버리고 군수지원협정. 군수지원협정. 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군수지원협정까지 우리랑. 그 한국이랑. 얘기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예. 그 군수지원협정이라는 거는 전시에 일본이 지금 어쨌든 미국이 일본이 배후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 어떤 유사시 전쟁이나 이런 거 터졌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미군 기지들을 쫙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칠함대 모항도 요코스카항이고 예. 미칠함대가 막 우리는 칠함대가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일본에 모항이 있어. 그냥 상주를 해. 상주를 해 그냥.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배후 기지로서 역할을 일본이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이 아예 전쟁이 터졌을 때 공식적으로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단계 나갔는데 뭐 이게 네. 뭔 의미가 있겠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기시다나 정치권에서는 평화헌법을 그렇게 개정해서 뭔가 우리가 이 자주국방력 걔네들 네. 말에 의하면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평화헌법에 자유대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평화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 세계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야욕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견제받고 이런 상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런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 일본 이제 평화 체제에서 살아왔기 계속 때문에.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대요. 그래서 1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게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부터 4월까지 그 설문을 우편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더니 그 응답한 사람 중에 65% 정도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서둘러서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개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실제 정치권에서 이걸 끌고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을 말씀 다 하신 예,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을 조금 왜 이러는지를 조금 더 그렇죠. 예. 일본은 왜 이러고? 예. 일본 애호가인 제가 일본 애호가? 일본 애호가는 왜 뭐야? 일본 애호가요? 예. 일본 만화만 보고 아. 뭐 그렇게 자라온 제가 일본 예. 게임만 하고 예. 일본 음악 듣고 뭐 이러면서 그렇구나. 외색에 물든 제가 왜 세계 물들었어?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진일파라 그래, 그냥 진일파라고. 친일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결국은 뭐 오타쿠인 제가 예. 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본의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한 번도 헌법 개정하다가 이 우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과거에 일본 사실은 과거의 경우에는 아예 예를 들면은 뭐 PKO라든가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이런 거 파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일본이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돈으로 떼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 그것조차도 정치권에서 논란이었는데 이 논란이 되는 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씩 계속 되는 방향으로 해온 게 사실은 일본 정치권입니다. 반대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국제사회도 사실은 국제사회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래 이 윤석열 정권이 아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군사적 대국으로 다시 부활하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적인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온 역사가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왜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국민투표 얘기한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수를 쓰는 것이거나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예. 기시다 후미오의 지금 정치적 처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임기가 끝나는 상황인데 차기 총재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뭔가를 영향력? 그렇죠. 영향력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직 총리가 후임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나도 후계자에 대해서 말 좀 합시다 이럴 수는 없고 가장 좋은 소재는 내가 추진하는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요 자민당 헌법 개정에 관련돼서 토론안을 내놓은 날이 3일인가 그렇고 3일인지 2일인지 그렇고 그날 2일인지 1일인지에 기시다 후미오의 측근이 있어요.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지금 내각관방 장관인데 이 사람이 총재 선거에 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후임자 논의에 들어가는 카드예요, 사실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뭘 얘기할 거냐면 한일 관계를 내가 이 정도까지는 진전시켜 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총리도 한일 관계 내가 한 거의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쭉 이 내가 해놓은 거의 연장선상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 이 뭔가 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할 텐데 그 방향이 뭐냐 그러면 예. 한일 관계를 잘 이제 이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방향은 뭐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보통 국가와 군사 대국화, 재무장 이 방향이다라는 걸 지금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극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사설에서 기시다 후미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별로 그동안 기시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 뭐라고 썼냐면 기시다 이번에 바른 말 많이 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기시다를 헌법 개정 본부장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또 보도가 나오는 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오면은 뭘 합의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3국에서 유사시에 예. 일본 국민하고 한국 국민이 예를 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한국, 일본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수송하자라는 내용의 MOU를 맺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하마스가 그렇죠. 뭘 쏜다. 예. 그런데 거기는 한국 교민도 있고 일본 교민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수송기가 가서 일본 교민도 실어오고 일본 수송기가 가서 한국 교민도 실어오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 수송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한국군하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급할 때는 한국군 수송기하고 일본 예. 자위대 수송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송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대에서 간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군사적 영역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부분부터 사실은 양국이 해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과정을 밟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섞어놔 버린다. 그러면은 요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우리가 협력을 이뤄나가면 내년이나 혹은 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본에 대해서 자위대가 예를 들면 거의 군대처럼 앞으로 막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까지도 한국이 인정하는 것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시다가 일본 내 정치권에서 광을 막 팔면서 자, 후임은 누구여야 됩니까? 이 논의에 가고자 하는 게 반영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낌없이 주문을 남으로써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우리한테 좋은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건 뭐야? 이게 지금 12번째나 만나는데요. 그래요. 저는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깜짝 있겠어요. 놀랐어. 2년 4개월 만에 12번을 같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나? 이거 같은 사람을 이거 롱디야 롱디. 롱디야? 이걸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시진핑 총리랄지 아니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뭐 러시아는 조금 좀 멀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좀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자주 만나가지고 우리한테도 좋은 일 있으면 좋겠죠. 근데 12번 만나고 시진핑은 지금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아니 이렇게 만나서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뭐지? 없었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 왜 만나려고 하느냐. 이거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도 별로 좋지 않고 뭐 최근에 이제 역사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한테 굳이 뭐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가 오겠다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정치에도 별로 안 좋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예. 일본 내 정치를 위해서 기시다가 오는 거다. 이렇게 아까 김민하 그거는 평론가가 쭉 맞는데.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에다가 신호를 주고 싶은 거지. 기시다 이후에도 어떤 총리가 와도 우리는 그렇죠.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일본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물컵반을 다음 총리가 뭐 채워줄지 안 채워줄지 모르겠지만 그 신호를 일단 일본에다 보내줄 필요가 있고 국내에는 별로 사실 득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들고 오는 게 하나 있잖아. 뭐? 사전 입국 심사제. 심사관 파견한다는 거잖아. 아이고.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예. 일본의 입국 심사관이 한국에 와. 여기서 상주를 해. 우리 심사관도 일본에 가서 상주를 해. 그러면은 아예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 입국 심사를 한국에서 해버려. 일본에 여행 많이 가시라는 거예요. 일본에 딱 도착하면 네. 입국 심사 아무것도 없이 줄줄 그냥 다 쏘잖아요. 프리. 힘들잖아. 네. 그거 안 하고 한국인들은 그냥 패스. 내국인처럼. 내국인처럼 해서 일본 내국인처럼. 신분만 확인하고 그냥 쑥쑥 들어가는 근데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거 선물 거는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를 선물하고 하니까.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또 예.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예. 사실 현실적으로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나는 100점 100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비굴하게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지난번에 독도 조형물 지금 뭐 안국역이랑 뭐 어디랑 해가지고 잠실역이랑 해서 세 군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기시다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 지하철 공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리모델링 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죠? 네. 근데 아니래. 그게 거짓말이래. 그것도 원래 리모델링 공사할 계획이 없었대. 그냥 철거 계획만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철거 계획만 있었었는데 우리가 하도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바꿔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로 갖다 놓으면 또 다시 후임 총리하고 또 뭐 독도 문제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아예 이 기회에 슬쩍 뭐 통행에 반대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서는 마치 우리가 그냥 이제부터 너네들하고 독도 얘기는 안 할게. 독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 버려줘. 내가 다 니네 맞춰줄게.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후임 총리까지 미리 손을 좀 내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새로운 총리와 함께 그리고 아마도 기시다의 영향권의 일부 있는 어떠한 새로운 총리와 함께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일본 신문에 나는 거예요. 윤석열로 다이토료하고. 아니요, 일본 신문에 그렇게 쓰니까. 그렇지. 네. 그 쇼리 일본어 다이토. 잘하네. 네? 일본어 아니, 잘해. 오타쿠래잖아. 그러니까. 네. 누구 상계 이제 구독자인가. 쇼리 다이진이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나오고 새로운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양국이 더더욱 밀착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KBS에 일본어 노래 나온다. 일본어로 말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나온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미일이 더욱 밀착할 수 있도록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이 더 강화되는 이러한 시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것에 원래 전제가 돼야 될 원래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거나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이런 게 되려면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거사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양보했거나 추가적으로 뭘 또 할게 이건 없어요. 원래 그렇죠. 다 이제는 뭐 없던 일로 합시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도장 꽝 찍어주는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의 패키지가 되어 있는 선언이 아마도 내년에 있을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잠깐만. 그것에 대한 제가 마무리를 빨리 할게요. 네. 너무 3초 만에 할게요. 3초 만에. 네. 그것을 위한 기초적인 얘기를 이번에 기시다가 와서 할 것이다. 근데 정말로 아직까지도 줄 게 남았어? 아니 지금 주는 게 지금 이 단계는 주는 단계는 끝났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하겠다 일본하고 남았어? 하나로 섞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아니, 되게 이해가 안 중요한 돼요. 거는 3초만 얘기할게요. 한미일 군사협력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 윤통은 생각한다. 군사협력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뭐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그렇죠. 일본이 자꾸 긁잖아. 자꾸 긁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와 관련해서도 그들의 국방백서, 그들의 교과서, 우리랑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독도가 우리 영토다. 이번에 어제 저 뉴스데스크 저는 꼭 보시라고 지금 저 지상파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뉴스가 뉴스데스크밖에 없기 때문에 MBC 뉴스데스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홍보를 해드립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사도광산 우리가 그냥 동의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전시 기록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과거사에 대한 인정은 고사하고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비하 발언들이 담겨 있다는 거야. 뭐라고 담겨 있냐면 한국인은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있다. 불결한? 더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결한 악습? 본성이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이런 식으로 끌려와 강제 노역에 처해졌던 조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이 전시관 기록물에 있대. 걔네는 지네가 우리 그 인부들 무식하고 능력 없고 게으르고 그런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 사람을 이제 채용해줬다는 데려다가 식인가? 자기네가 훌륭한 한국 시민들을 만들어줬다는 게 요지예요. 우리가 얘네들한테 기회를 줘서 얘네들한테 기술도 가르치고 얘네들이 우리 일본의 훌륭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서 얘를 이만큼 키워놨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키워주고 우리들이 너네들한테 이런 기반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야 된다. 너네같이 미개하고 너네같이 무능력한 애들을 데려다가 정신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걸 우리 말고 누가 또 있겠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생각을 똑같이 주장하는 게 뉴라이트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재.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외교부가 해당 구절에 대해서 당시 조선인들의 가혹한 환경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혹한 환경을 설명한 거라고 설명한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어가 조선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끌고 갔으니까 일본이 당시 일제가 강제로 노역을 시켰다라는 그 강제성에 대한 표현을 넣어라. 영어로든 일본어든 뭐로든 넣어라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 그게 역사적인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 강제성에 대한 표현은 없고 당시의 환경이 조선인이 불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써져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 외교부가 변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오리엔탈리즘 얘기하면서 서구가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동양에서 우리가 제국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딱 그거네. 사람들이잖아요. 딱 그거네. 지네들이 되게 앞서가는 민족이고 그 당시에 조선은 굉장히 미개한 민족이다. 우리가 가서 걔네들 개화시켜주자. 이게 그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뉴라이트가 똑같은 지금 처리를 하고 이번에 있잖아요. 그 검정통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검정통과한 교과서에도 똑같이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제국이 가서 저기를 개화시켜 문명이 없는 곳에 가서 문명을 만들어준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발전시켰다고 하는 개념이. 일본이 딱 동양의 제국의 역할이 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조선에 대한 지배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걸 그대로 거기에다 담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그걸 동의하는 입장을 낸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이 인간들이 정신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일본하고 그냥 섞는 거야. 다 공유하는 거예요. 독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일본은 뭐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본한테 내줄 생각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섞는 거야. 다른 게 뭐가 의미가 필요가 있어. 김성환 평론가처럼 이렇게 젠틀하신 분도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야. 아니 그냥 합병 선언을 하라 그래. 차라리 이제 차라리 그냥 내년에 그렇게 섞으면 일사늑이라니까요. 내년에 지난번에 일본 오타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사늑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 대해서? 이게 다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합병하라 그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오타쿠로 하는 거지. 일본 사람이었으면 다른 걸 했겠죠 제가. 왜 일본 좋아하잖아. 저도 사실은 좋아해요. 저도 일본 드라마 좋아하고 일본 드라마 많이 보는데요. 일본 온천은 좋지. 일본 드라마에 최근에 일본 항공자위대를 다룬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항공자위대를 아야노고가 나오나요? 항공자위대를 다룬 드라마에 이런 대목이 나와. 항공자위대가 일본의 수해라든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못해. 왜? 얘는 군대가 아닌데 가가지고 대민 지원을 할 근거가 없어서 얘네들이 출동을 못해요. 가가지고 구조활동을 못해. 이거를 드라마에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막 와서 얘네들이 처음으로 가서 구조활동을 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얼마나 축소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게. 자국민을 재난 상황에서 구조도 못해. 일본 자위대는. 정식 군대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제3국이 가가지고 일본 항공자위대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공군하고 같이 작전을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지금 일본 애들도 그걸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게 겨우 풀린 거예요. 일본에서. 그걸 다루는 게 그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3국에 가가지고 일본 자위대가 다른 타국의 국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해. 예.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대만에서 전쟁 났을 때 상황하고 지금 시뮬레이션이 거의 비슷하네. 그럼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럴 수 있죠. 미국의 주도하에 대만에서 전쟁이 났었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대만이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식민지였으니까. 예, 그렇죠. 이런저런 거 생각했었을 그런 부분은 예. 아베 신조 때 예. 아베 신조 살아있을 때 자기가 정권 잡았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해석개헌으로 네, 해석개헌 다 사실은 열어놨어요. 맞아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자위대가 해외에서 가령 사실상의 파병이 된 것 같은 어떤 역할의 일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네. 다 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일부 가능하지만 네. 여전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거냐에 네.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쐐기를 받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 거근데 그거를 그러면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꼭 일본이 과거사가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군사적 긴장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군사 대국화하고 이러면 그러면 주변국들이 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군사적 긴장도는 어쨌든 동아시아에서 낮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와중인데 너도 나도 이렇게 무장을 하면 되겠니? 뭐 이런 논리로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재무장하면은 사실 내심으로 좋아 그건 좋아 이 일본이 재무장하는 건 좋아 왜냐하면 일본이 재무장을 해야 한미일이 뭉쳐서 북중러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앞으로 열심히 싸울 것이야. 그리고 혹시 말씀하신 대로 대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그것은 대만이 전장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이 전장이 되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지. 이런 모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근데 국익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독립적인 외교, 주권국가로서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왜 그 과거에 개그맨 왜 비실비실 왜 힘이 없어가지고 누구였죠? 김정년 씨였나? 왜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수구리당당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수구리당당이 생각나는 게 어제 그 미국 상원의원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씨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이거 그냥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져버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되게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 아닙니까? 독립적이지 않아. 전혀 주체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김태혁 국가안보실 1차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은 우리한테 바이든이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핵 우산을 안 씌워줄 거야. 안 씌워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 또 대비해야 돼. 그 대비한다는 게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계속 자꾸 늘어줘야 돼. 뭐 이거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원의원들한테 구신거리면서 야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있잖아. 국회 차원에서 우리를 계속 해구산도 씌워주고 우리를 계속 케어를 해줘. 약속하지? 우리 뭐든지 다 줄게. 이게 외교야. 그리고 김태효는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론가로서 봤을 때 말이지. 트럼프가 되면은 해구산이 약화될 거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우려나 이걸 키운 다음에 한미일 군사 안보 프레임워크 협정 맺었잖아요. 그런 걸 더 속도를 빨리 당기는 거지. 아니 이미 단단하다며. 아니 군수 지원 협정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단계로까지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 문재인 때 흔들렸던 게 윤석열 때 완전히 단단해졌다며. 그럼 단단해졌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외교적으로 어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인 게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망각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메시지 전반적으로 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고 김태호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트럼프 입장에서 그 트럼프 안 겪어봤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바로 그러면 그래 그럼 더 내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더조로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내놔. 그렇게 빌미를 잡힐 수 있는 발언을 지금부터 왜 합니까? 뭐하러 합니까? 첫 번째로 그런 게 의문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김태효 차장이. 해리스는 뭐 괜찮은데
해리스 주변에 있는 외교안보 참모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 내가 되면은 내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김태호가 뭐라고 가서 가르쳐. 그렇죠. 그러면 해리스 쪽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지금 스탠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보다 높게 보고 있구나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만약에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가능성을 따지는 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해리스가 됐을 때는 그것에 따른 어떤 또 다른 리스크가 불거지고 거기서도 좀 더 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노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를 노출을 하는 게 지금 외교적으로 외교 전략상으로 적절하나도 의문이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방향이 맞는 거냐 이것도 큰 의문이 지금 있는 거죠. 뭐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발언해가지고 우리 국익에 도움된 발언이 있었나요? 외교적으로도 뭐로도 간에. 그러니까 네. 일단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만 좋아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는 궁색해지고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대통령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잘 모르고 그러면은 알려줘야 돼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좀 국익을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 독인 객인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하나의 그냥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우리나라는 속국이어야 돼. 우리나라는 너무 무식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보야.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과 미국에 그냥 짝짝 매고 간에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아야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어. 지금 그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생각했던 그거를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 국내 현안 쪽으로 좀 돌려봐요. 와서 네. 심우정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압권이더라고요. 당신 아내가 디올백 받으면 어떻게 할래? 대답을 못 하더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계속 안 해. 근데 이게 지금 아니 그럼 이게 무혐의 처리했고 떳떳하면 아니 받는다고 받아도 그러지. 되는 거죠. 받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충신의 자세 아니에요? 축실해졌어요. 예? 모욕적이래잖아요. 아니, 충성 맹세했냐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려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도 디올백 정도는 300만 원짜리 말고 그러면 급이 좀 낮으니까 검찰총장이 200만 원이나 100만 원짜리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아, 왠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 되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제 아내는 디올백 받으면 안 되죠. 이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러면 되냐고 그치. 얘기할 게 뻔하고 네. 그러니까는 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자, 우리나라 진짜 이게 뭐랄까요? 너무 슬프다. 왜냐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러니까 원래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리고 10만 원짜리 이상도 사실 원래 10만 원이 뭐예요? 선물을 5만 원, 3만 원 했잖아요. 권익위 홈페이지 홍보자료 보셨죠? 예. 100만 원 까지 괜찮다. 1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으면 액수에 제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그래서- 액수에 제한 없이 주실 수도 있어요. 나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으면 그래서- 딱 홍보자료를 써놨잖아. 아니, 옛날에는 선생님 아이들 학교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선물 받을까 캔커피 봐. 같은 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불편해가지고. 옛날에는 축의금도요. 네. 공무원한테 그냥 5만 원 내고 10만 그렇지. 원이 많았잖아요. 네. 나 많이 냈어요 이번에. 아, 그 걸리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권익이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 부정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진 거 다 의미가 없어졌고 맞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냐 우리만 바보 됐다. 그때 기자들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3만 원짜리를 먹냐 2만 5천 원짜리를 먹냐 4만 굉장히 원짜리를 따졌지. 먹냐 엄청 따졌잖아요. 속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애들도 스승의 날 때 선생님한테 커피를 하나 줘도 됐는지 꽃 한 송이를 줘도 됐는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집에서 그렇죠. 엄마들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아, 좋아진 거야? 부정부패 처음이 된 거야? 이제 부정부패 해도 상관 네. 없어지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훌륭한 상황이 됐다. 명품백도 감사함의 뜻으로 선물해도 괜찮은 그리고 나라가 300만 됐어요. 원짜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담아서 감사라고 명품백을 쓰면 주면, 돼. 감사라고 쓰면 그러면 돼. 법적으로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암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써야 돼. 거기다가 감사. 감사. 그래서 딱 붙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난 감사의 뜻이다. 이게 반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반대했던 조선일보 등의 논리는
경기부양이나 이제 내수를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내수가 안 살아. 술이 안 팔려. 최근에 제가 제 친척 중에 술을 진짜 그 위스키 있잖아요. 위스키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동생 중에. 근데 아주 고급 위스키들 있잖아요. 뭐 100만 원짜리들 그런 거 팔리고 그다음에 옛날로 치면 캡틴 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위스키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소주인지 위스키인지 그 애매한 10,000원짜리 정도의 위스키가 팔리고 그 중간에 4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중산층 위스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수의 척도라고 하대. 근데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마시고 싶어도 소주 가격의 위스키, 그 다음에 아주 고급 위스키, 요거 딱 2개 반. 그러니까 가장 큰 단위들 있죠. 4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들은 거의 잘 안 팔린다.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술 안 먹어요. 저녁 식사 하고도 술 안 먹고 2차 안 가고, 그러니까 노래방 문화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9시 되면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자영업자들이 보통 9시 이후부터 또 이제 2차 문화 관련해가지고 살았던 그 자영업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지금 다 전멸이야. 그래서 임대도 안 되고 본인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이 나오지가 않고, 그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달라져. 물론 밥 문화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과도기적인 혹은 대안적인 뭔가가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거에 샥 사라졌어요. 물론 이게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매번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부 이제 그 지금 뭐 농민이나 아니면 어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선물 세트가 나가길 바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큰 틀 안에서 청렴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청렴도 순위가 낮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청렴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청렴하지 않은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자 뒷전 찔러줘야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후진국 아닙니까? 공산국가 그렇죠. 그 규모기 때문에 청렴도를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만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면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럼 그게 곧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니까. 대외 국가 신뢰도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청렴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런 얘기는 지금 싹 들어가 버렸잖아. 오히려 그거 이렇게 선물 한도 늘려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근데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렇게 바꾸는 그 스케줄과 디올백 수사심의,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그 항소심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의 일정을 황금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원석도 책임지지 않고 심우정도 책임지지 않고 수사심의는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는 최재형 목사 측은 부르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무혐의 처리는 그냥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슥 넘어가고 9월 12일 날 항소심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 적당하게 심우정도 이원석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무혐의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요 도이치모터스는 이 지금 디올백은 완전히 무혐의 처리의 수순으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고 이들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나는 심우정의 행동이나 심우정의 태도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무혐의를 제일 잘해줄 것으로 확신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석이라든가 송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내쳐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검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다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내가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확신을 주어야지 나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생각하시기에? 그럼 결론적으로는 심우정이 할 수 있는 스탠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처럼
이중인격자로 내가 앞에서는 마치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그 반대 행동을 할 거라는 예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김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수많은 그 집행부 라인에게 이제 물어봤었단 말이죠. 예. 왜 당신들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 거 몰랐느냐 물어보니까 몰랐다. 우리 앞에서는 엄청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말에 맞는 말만 우리들 가치관과 정책 기조와 똑같이 되는 그런 말만 계속해서 했었었고 예.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해놓고 시켜놓고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단 말이었고 실제는 아니더라. 이제 이랬어요. 이번에 심우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이 야, 내가 심우정이 지금 내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나 내 문제는 우리 와이프 문제인데 예컨대 그 문제에 대해서 심우정이가 또 이원석처럼 할까? 그러면 이 심우정 같은 사람은 검찰청 후보자를 세우겠습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남도 배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넣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가장 잘 해주는 사람이 심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청문회 어제 나온 걸 태도를 쑥 보더라도. 예. 저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이게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이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공수처 변경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전주들에 대한 방조죄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 이원석이랑 송경호가 나서가지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입장을 내보내니 매우 불안하고 힘들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송경호에 대한 인사해가지고 저를 가버리고 검찰총장은 이제 임기 9월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검찰총 후보자 내세우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정확히 말해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건태 의원이 당신 충성방사 했습니까? 이런 말을 그러니까 직접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뭐 전주들 다 조사했대잖아요. 예. 그거 논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주 조사한 거 아닙니까 뒤늦게? 그렇죠. 그런 것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통장을 그렇죠. 어떻게 줬는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라는 사람을 거기에 기소 대상에서 빼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 조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조범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발명을 그렇지. 해낼 것이고 그렇지. 발명. 네, 그 기준에서 김건희 여사는 빼는 방향으로 뭔가 조정을 할 것이다. 그 논리는 기준대로 우리가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합시다. 할 수 있으면. 기준대로 네. 선물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 기준대로 그 하고. 기준대로. 이 법조인들이 가장 네. 법 기술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제 A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해가지고 B, C, D의 논리를 탁탁탁 하나씩 집어넣어서 자기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각각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하나여도 최경영 이 법조인이 생각하는 논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갑자기 최경영식의 결론이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노영희가 집어넣는 걸 하면 노영희식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 싸움이니까. 이게 바로 네. 이게 바로 왜냐면 나 이 증거는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이 증거는 믿을 거야. 이 증거는 쟤네 거네. 이 증거는 이거네. 이런 식으로 그냥 판사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어떤 사실들을 배제해 버리면 되니까. 검찰이 아예 기소할 때 그런 것들을 빼고 집어넣어요. 그렇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증거만 쫙 내. 왜냐면 판사들이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럼 거기다 대고 야 이런 증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결론 내려? 당연히 검사가 말한 대로 내릴 수밖에 없지. 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판사들이거든요. 네. 모든 논리는 여러분들이 법학비 형제 이런 말을 나는 믿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거, 법 논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어내기 나름이다. 그렇지. 그게 요즘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요. 검찰이 아니,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해준다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그러니까 건- 검사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고 판사가 있는 아예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 욕하면 안 되지. 검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가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노영희 해석을 변호사한테 수임해야 된다. 네. 참 문과가 싫다. 사회과학이 싫다. 그렇지. 역시 자연과학이나 이 하여간 자연과학은 무슨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창조론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그 안창호가 싫다. 무슨 아니 봐봐. 그게 무슨 판사들이 과학이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릴지 잘 애매할 때는요. 네. 판결문을 두 개를 써놓는다니까요. 아 유죄일 때의 판결문과 무죄일 때 판결문을 두 개 써놔요. 자, 논리는 다 돼.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게 여기하고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사들이 두 개의 판결문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논리가 다 그럴듯하게 맞아 떨어지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안창호 후보자 얘기 그냥 한 마디만 더 하면 네.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논리는 그거예요. 진화론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창조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를 깎아들이면서 창조론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잖아.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그리고 공안 검사로서 공안 수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의 스킬인 거지. 어찌 보면은. 김성환 평론가님은 이과 출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네. 이과 출신이에요. 네. 저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역시 이과 출신이었던 수학 분들이 잘했어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과인데. 그렇죠. 우리 문과들은 조용히 합시다. 왜 이래? 예, 잠시 광고 보고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세상이 확확 바뀝니다. 우리 아까 그 이야기 했었죠? 안창호. 안창호 이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도 한 1%, 한국에도 한 1%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리버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근데- 인권위원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잖아. 아니, 안창호는 내가 정말 잘 알아요. 예. 안창호 후보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혐오 발언을 양반이지.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건 이게 양반이지. 혐오 아니 발언을 소수자를 보호하자고 하는데 소수자가 다수를 인권을 침해한다고? 게다가 아니 이게 혐오 어떡하라는 발언을 해도 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동성애는 네.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에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 1% 있다니까. 게다가 동성애를 어느 나라든지 질병이라고 봐요. 질병이라고. 개신교계에서도 네. 아주 극히 일부의 1% 교회에서 있어요, 1%. 네. 이게 목회자들이 이런 주장 비슷한 걸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1% 그걸 있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지금 게다가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인류를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보고 네.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너네들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이 병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급등할 수 있다. 이거 가해자 논리인데. 완전해요. 완벽해요. 너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녀? 이거랑 그렇지, 똑같은 성폭행 거잖아. 가해자 논리잖아. 그리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따지면은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 공산국가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지 진짜.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진짜 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네. 네. 권익위원회도 이렇게 형편없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인권-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국제사회에서 조롱할 일입니다. 미국에는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동성애를 뭐라고 그렇지 했냐면 않아요? 정신병 근데 그 교과서 전문의한테 다른 있잖아요. 의견 들어라, 교과서도 이러고.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무슨 진화론 교과서 있잖아요. 창조론 교과서. 미국 같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거든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꺼려해.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는 아주 거 그래야지. 아주 소수의 진짜 기독교 스쿨 아니면은 이런 교과서는 채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근데 이제- 만들어왔던 과학과 합리나 이런 예.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옛날에 이명박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 서울시를 바치겠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봉헌한다고? 예, 봉헌하겠다고 하는 건 같은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갈 자리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갈 자리도 있고 교회 장로 사회는 자리. 다양할 수 있으니까. 예. 보수 기독교 장로 자리는 좋죠. 그거든 아니면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굳이 예. 그런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갈 자리가 있겠죠. 근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잖아. 인권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에 다양성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랑 마음이 맞는 컬트 집단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면 유튜버가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는 것도 좋고. 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쨌든 이런 공직을 맡게 되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맡아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그간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그렇게 좀 오버를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게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도가.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정정당당하게 나는 그동안 할 말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이분의 어떠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좀 의심을 했는데 근데 쭉 보다 보니까 한 얘기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정신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의외로 뭐 정상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진 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예. 신기하게 그 부분은 피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권은 네. 1948년 건국절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네. 직전까지만 얘기하지. 그렇죠. 그 얘기 안 하고 그 답변 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느냐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쓰지 말라고 공고까지 했잖아요. 인권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권고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무슨 뭐 다른 게 무슨 뭐 다른 사안이 무슨 뭐 공산혁명의 도구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네. 건설로조는 건폭이 맞잖아요. 그런 논리면은.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근데 무슨 판단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뒤틀린 아주 왜곡된 기준에 대해서는 막 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자기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이 거의 인권위를 파괴하라고 꽂은 인사라는 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을 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인식이 뭐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봐도 느끼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를 봐도 뭐 국민 기자회견 자리에 섰을 때 하는 말을 들어봐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종교에 더 심취해 갔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난 극복의 서사를 쓰고 있다 혼자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어떤 소신을 갖게 됐고 그걸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종교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소명의식. 그렇게 가졌는데 다 주변은 도와주지 않아. 여론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는 그러면 시대의 박해자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네.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뚫고 나가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딱 종교적인 어떤 논리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의 순교자가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창호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막 대통령이 던지는구나. 그렇게 임명을 했고 네. 같은 종교적인 코드도 맞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도 똑같잖아. 어찌 보면.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지. 차마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거의 인식 수준이 그거하고 그냥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하고. 이게 지금 저 큰일인 게 다른 문제도 뭐 경제랄지 외교랄지 우리가 짚었습니다마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너무 답답하니까 그 의대 교수분들이 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선택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자료를 지금 받고 있고, 예, 이야기를 좀 의사들한테. 예, 의사들한테. 근데 의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교수들이죠. 교수들. 의대 교수들. 예,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인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숫자는 충분히 지금 조정할 생각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의대 중원을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거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누차 밝혔대. 숫자 조정할 수 있다고. 숫자 조정할 수 있다. 숫자 조정할 수 있고 근데 2,000명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 3,000명 정도 그 의대 정원이 그렇다며요. 근데 한 60% 이상을 증원을 시키는 건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필수 의료랄지 지방 의료랄지 이런 게 부활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다른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세세히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상당히 그 논리적인 것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때 조중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와 의사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네, 지금 숫자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은근히 뺑뺑이로 뭐 그것 때문에 사망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통계치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국민의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국민의 민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고통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은 야, 그러면은 요거를 속도 조절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든 봉합시키고 막으면서 나의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방송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기회는 없지만은 뭐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이제 의사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응급실이 지금 거의 마비된다 이런 질문이 그런 얘기였는데 응급실 원활하다. 왜냐면 가면은 사람이 없거든. 한산하거든. 안 받으니까. 응급실이 이제 원활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 역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의료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제를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2시간 동안 참모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밥만 먹지 않았겠죠. 뭐 물도 마시고 뭐 주스도 마시고 그랬겠죠. 액체를 마셨겠죠. 네, 뭘 막 마시고 점심인데 그랬을까? 뭐 그랬어요. 아니 그건 당연한 저녁이었나? 거야. 점심에도 그래. 점심에도. 섞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뭘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랬을 텐데 거기 2시간 동안 2시간을 먹었으니까 밥을 2시간 안 먹지 않습니까? 15분이면 먹지. 프랑스식으로 먹었나 보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해야지. 코스로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보도가 된 걸 보면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내 인생의 소명은 이 개혁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소명이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완결을 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평론가들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지도자가 몇 단계가 있는데 역사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이런 증상이 임기 말에 온다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위기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임기 말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국민하고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지지율은 20% 초반대까지 간 상황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가 보이지도 않는 역사와 지금 혼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고 남자가 50대, 60대 넘어가지고 삐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틀어놓는 줄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를 틀어놓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나는 자연인이다를 틀어놓고요. 맞아. 여성분들은 나가서 이제 쇼핑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한국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의 동굴 속에서 막 소리를 외치는 거야. 격앙되게. 분노에 차서 너희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난 처칠이다. 전 처칠이다.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외톨이가 아니고 안 싸우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본인은 외톨이가 돼가고 있는 걸 속으로는 느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교적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느껴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자연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TV 켜놓고 나는 자연이다 보는 거지. 나는 너무 공감한다. 공감하죠. 난 너무 공감해. 그 집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아저씨 아니죠. 5, 60대는 다 이래. 아니 아저씨도 진짜 그래요. 55세 이후 사람들.
공감되죠? 너무 공감돼 나는. 예, 그냥 자기의 동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알아. 네. 나는 태연을 보면서 네.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하염없이 아, 저게 제일 좋아. 그런데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나는 이 못 도심 가. 속에. 나는 못 가. 그 아이고. 나의 환타지와 나의 이상향을 저기에서 보는 거야. 예, 이루지 못하는. 예. 그냥 퍼서 그냥 산에다가 넣어드려. 그렇게 그냥 갈 용기가 없으니까. 예, 트랙터로 이렇게. 네, 그냥 해서 이렇게 보내줘. 포크레인으로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TV 예. 보면서 대리만 좀 느끼지 말고. 대통령도 자연으로 보내드려. 일본 고전 게임 추천드립니다. 일본 고전 게임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추석 때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전공의들이 지금 거의 사실상 대부분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서정욱 변호사도 네. 나랑 대기실에서 우리 이번 추석 때 절대 아프지 말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요즘 보수도 조금 그래요, 아파가지고. 보수도 그리고 원래 의사 집단이 보수적이야. 그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과 친한 사람들도 다 보수적인 친구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아 이건 말이 안 되네 라고 다 속으로는 생각해. 속으로는. 예. 아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그런 거 아니래잖아. 6개월만 버티면 국민들이 죽어나는데 그거는 큰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찌 됐든 간에 중간에 조그마한 희생들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오겠어. 지금 이번 한다는 게 응급실에 모자라면은 군에서 군의관이나 이런 거 좀 투입해가지고 메꿔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신 거 그 응급실에 의사가 뭐 좀 더 처우가 좋아지고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배후에 진료가 가능해야 그것도 지금 진행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오늘 중앙일보 며칠째 그 얘기 쓰고 있는데 배후 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응급실에 지금 사람 몇 명 충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조차도 아니다. 그렇죠. 사실 언발이 오줌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생색내기하면서 우리 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6개월만 버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그렇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구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견제용으로 던진 거고요. 아 그렇죠. 그건 한동훈 견제용으로 던진 거예요. 그렇지. 저희 내년에 예. 그 의대 증원하는 것 일단 유예하자 이렇게 유예하자. 중재안이 나왔고 예. 한동훈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에다가 덜커덕 지금 증원 조정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만드니 이런 소리를 대통령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 예. 뭐 하겠어? 거기 의사들이 같이 들어가겠어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예. 더 이상 대통령실하고 의사들이 대화할 의지 자체가 없어. 들어가면 뻔히 우리가 이용당할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기구에 들어가겠어요? 그걸 대통령실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견제용으로 던진 거예요. 실제 실천하기 어렵고요. 이 문제는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풀어가지고 그렇지. 뭔가 국회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돼.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특검법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이번에 대표하고 만날 때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치고 던지는 것밖에 윤석열은 없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보다 지금은 한동훈을 더 미워해. 한동훈이 더 싫어. 맞아요. 그러면은 한동훈한테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아무런 없어요. 권력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예. 없어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브루투스가 되든지 예. 아니면은 뭐 죽어 지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국회의원도 아니야. 그렇죠. 둘 다 싫지만 브루투스는 되지 않겠어. 이런 모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을 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다른 당대표하고 회담을 나와가지고 내 처지가 그렇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처지가 궁박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내 처지가 그러니 좀 양해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힘드니. 아유. 여기까지 최경영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